고품격 시사 토크 시사발전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보나마나 MC 정정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태 일상정책연구소 대외협력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태라고 하고요. 현재 일상정책연구소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재밌게 열심히 말하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하신 게 따로 없으신가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썼는데 컷오프 됐고요. 아, 컷오프를.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당내 그 인재 육성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 서울시 그 광역의원 나갔을 때 대표 공약으로 했었던 것이 이제 당원 인재를 육성을 하겠다. 서울시 지역에 국한돼서 그거를 이제 그 단독 공약으로 했을 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전당대회 끝나면 파이팅 할 생각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시사발전소의 최대 수혜자시죠. 우리 동준이 형, 황동준 수원병 MZ세대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발전소의 최대 수혜자인 동준이 형, 황동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방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되게 출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를 시작으로. 그죠. 주변 반응이 조금 궁금한데. 일단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잡혀갈 위험이 있으니까 말을 좀 살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변 분들은 재밌게 잘 보고 있다, 친구분들은 재밌게 잘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검찰 정권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옛날처럼 잡혀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제 인생 좌우명이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자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할 말은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뭐 어떻게 폭력 사태 이게 폭행을 당하셨다고 민주당이어서 뭐 그런 얘기도 이게 쓰신 것 같은데. 주폭이 지나가다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술을 너무 드셔서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저는 바로 그 자리를 뛰어서 도망갔죠. 그래서 다행히 잘 별 사고 없이 마무리됐고, 그분들도 잘 귀가 조치시켜서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민주당 여러분. 네. 폭력 사태에 휘말리지 마시고, 예, 네, 그죠. 싸우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예. 네, 그럼 오늘 그럼 재미있는 또 정치인들의 시사 토크 청년들아 들려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황동준 위원장님께서 준비하신 대통령실 채용 관련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내용인데요. 오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께서 채용은 역관제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친인척 혹은 측근들 채용 비리,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역관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역관제가 무엇인지를 좀 대충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관제에 대해서 저도 잠깐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역관제라는 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어떻게 보면 정당 체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관례적으로 나왔던 그런 인사 방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최근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19세기까지 가장 활발하게 되고, 더 이상 이런 역관제보다는 실적제로 가자.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 체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사 채용이라든지 정말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발언으로 되도 않는 변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단은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혹은 정권이 바뀌는 여부에 따라서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특정 정당이나 계파에 이제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자료들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본인들은 역관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도 않는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관제라는 것이 물론 정치 체제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정당이라는 것이 좀 승리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인사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단순 역관제로만 넘기지 못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미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그런 겸직의 논란이 있었던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자격 미달 혹은 최측근으로서 집안 간에 이제 40년 이상 지인들을 채용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역관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변명이 굉장히 되도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선거라고 할 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본인들의 가족들이 참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논리라면은, 이런 역관제의 논리라면은 본인들의 친인척 가족들도 선거 과정에서 명함 같이 돌려주고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 채용을 해도 된다는 논리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시민 사회 수석이 아니라 시민 분열 수석, 시민 분노 수석,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한 변명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요즘 대한민국 언론이 잘하는 게 물어뜯기 아닙니까? 이런 망언을 했으면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후속 보도를 내면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기사로 조금 정정 보도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겨우 구시대적인, 미국에서 19세기에 유행했던 그러한 관행적인 인사 체제를 변명을 한다는 것이 참 개탄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지금 동준이, 황동준 날 가져, 나랑 사귀어줘. 인기가 나름 이렇게 너무 멋진 설명이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채팅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면은 팬덤이 심어놓은 거 아니시죠? 이제 초반에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데 심어놓은 거 아니시고. 네, 지금 이 역관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었다가 그러셨어요? 바른미래당에 있었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침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로서는 이제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했고 대부분의 이제 동지들이 다 국민의힘으로 갔어요. 그럼 궁금해요. 갑자기 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셨어요? 둘 중에? 저는 일단 대한민국에 보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는 컨셉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연한 계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토론 대회를 나갔다가 이준석 그 당시 최고가 그 토론 대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연한 계기로 입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자들 얘기를 자주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여권제 문제가 저는 정말 그 윤석열 정부가 매우 위험한 그 행보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윤석열 캠프 자체가 지금 통째로 그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가는데, 사실 어느 정도 그 정치인들이 그 집권 세력이 돼서 통째로 먹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먹을 때 이제 당내 계파 분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뽑아가지고 뭔가 당의 어떤 조직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한 가장 큰 이유도 그런 어떤 계파 분배, 이런 것들을 비록 기계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계파 분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실은 그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내부자들 친구들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캠프에 있었거나 아니면 뭐 유승민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차별을 당하고 있고, 특히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자객공천으로 날라갔잖아요. 사실 유승민이었으면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한 번에 날라가 버렸고, 그것도 사실 윤핵관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이게 역관제도 역관제고, 그 아무런 이제 뭐 물론 뭐 친인척이 뭐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칠 수는 있는데 계파 분배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저는 사실 이러한 그 당내 규합도 못하는 수준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3년을 버티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다양한 캠프를
2020년부터 경험을 했는데요. 실제 채용까지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단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서 일을 하고 개인의 학력, 경력, 나이 등도 여러 가지 고려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우선순위가 나뉘고 또 특히나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이제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 비능력치가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역관제로만 바라보는 건 되게 위험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방송에 이어서 또 요즘 가장 핫한 공무원 합격의 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관제에 이어서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맞습니다. 놓칠 뻔했어. 네,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가 결국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닷새 만에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15일 권선동 대표의 발언 논란이 불거진 지 벌써 닷새 만인데요. 권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송구한다라고 밝혔고 특히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어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이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아까 라디오 계속 듣고 오는데도 과연 청년들은 이 사과에 대해서도 어떤 시선인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우리 황동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는 이게 정가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거의 무마하다시피 어야무야 넘어간 그런 정가도 있고 아예 그냥 채용 비리를 대놓고 공개하면서 오히려 7급을 못 줘서 아쉽다. 9급인데 뭐 어쩌냐.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의 지금 대응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응은 도대체 배짱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의 지능적 안티 수순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들려드린 소식이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 시민분열수석이 이렇게 역관제를 운운하면서 두둔하려 드는데 이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따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죄하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나 이런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당정이 전혀 협의되지 않는 그래서 당정이 도대체 어떠한 소통을 하는지도 참 의문스럽고 또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을 이제 배출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나 혹은 다양한 방향성에 있어서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의힘의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이 아닐까 그런 모습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네, 그럼 저도 별정직 채용 이제 일반 공무원과 본질이 완전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본질이 다른 걸 아시는 분이 왜 본인 의원실 7급이 아니라 대통령실로 이렇게 채용을 시키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높은 자리도 아니고 9급이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데 최저임금 받아놓고 어떻게 서울에서 살겠냐.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좀 올려주시고 9급 공무원 월급도 좀 이번 참에 올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캠프에 또 9급도 받지 못하고 이제 쓰여진 청년들한테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끝으로 이제 대통령실은 국정 철학과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기에 9급 뭐 급여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반론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청년의 입장에선 좀 많이 씁쓸합니다. 네, 우리 그렇죠. 김홍태 실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그 되게 주목하고 싶은 발언이 있는데 9급이면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다. 이러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항상 반대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항상 최저임금 하면은 뭐 나라 망할 것처럼 주 4일제 하면은 당장이라도 뭔가 뭐 IMF라도 터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9급이면 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많고 서울에서 살 수가 없다.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관련된 사람은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최저임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게 좀 위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떨까요? 우리 권선동 의원님이 다음 당선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재원 의원하고 좀 관계가 지금 계속 형제는 뭐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제끼리의 원래 난이 형제의 난이 역사책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권력 앞에는 또 돈과 모든 이익 앞에는 핏줄끼리도 서로 치고받는 상황인데 뭐하러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좀 화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오히려 그게 국민들로서는 더 어색한 모습을 연출을 그쵸.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옛날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막 쇼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쇼조차도 못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쇼는 차라리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정부의 가치관을 설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쇼도 제대로 못하는 그냥 본인들 위주의 권력 갈등만 가시화시키는 정말 답답한 그런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어제 뜬 게 그 권선동 원내대표가 추천한 그 우씨가 그 JTBC에 대리 후원금 의혹 보도를 삭제를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그 우씨가 프리랜서 성악가로 활동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1,000만 원에 이르는 또 후원금을 후원한 데 있었고 또 그 중심에는 우씨의 부친이 또 권선동 원내대표가 지역구인 그 성관이의 위원으로 또 계시다는 또 소식이 있어서 이건 또 카더라 통신입니다.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있고 의혹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가슴 아픈 또 우리 경제, 사회, 노동 또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지금 49일째 대우조선 지금 파업 중에 있죠. 어떤 얘기인지 조금 들려주시죠.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지금 그 임금 문제 때문에 그 파업에 돌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조선업이 한동안 안 좋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임금을 의도적으로 줄였다고 해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도 이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때 발주 넣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조선업이 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이 이제 살았으니까 조선업이 어려웠을 때 깎은 임금을 회복을 시켜달라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제 나온 그 기사들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아니면은 뭐 강경 진압하겠다. 이런 식으로 때려잡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윤석열이 어떤 정치인인가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 자체가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검사는 갈등을 때려잡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범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는데 정치인이라면 이제 정치를 중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그 사수기도 하지만 노동부 장관의 사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부 장관의 입장도 들어보고 노동자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때려잡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검사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인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동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노동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노동권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전태일 열사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동권에 있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본의 선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동법들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 강경 진압과 뭐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불법 점거한다라는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국민들께서 이 노동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하나의 사례로서를 좀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을 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마 노동이 인간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그냥 생물, 미생물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의 얘기를 하는데 자꾸 프레임을 이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물론 수단에 있어서 적법성은 우리가 추후에 따져봐야 되지만
이 이분의 하청 업체를 받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본인의 생존권 투쟁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국민이 분열하고 있어서 이제 기업의 측에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 측에 편을 일부러 드는 것도 아니고 노사민정협의라는 우리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양측의 다 입장을 들어보고 중재하는 역할로 나서야 하는데 지금 방향성도 잘못됐고 이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주 120시간 근무를 후보 시절 때부터 입에 달고 사신 분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어떠한 노동의 가치를 바랄 것이며 이 노동의 질을 개선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가치선을 깔아놔야 되는 건데 이건 참 참담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분열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측의 입장 또 노동자 측의 입장 또 다양한 당정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이 목 놓아서 원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것을 강제 진압하느니 혹은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기 전에는 항상 구조적인 측면에서 노동이 항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접근법과 또 미시적 또 관계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조속히 이 사태를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황동준 위원장님을 또 국회로 한번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저도 아까 오면서 계속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얘기만 한번 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2014년 이제 조선업이 호황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임금 30% 정도가 이제 하청업체 직원들이 받는 게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으니 조금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또 이제 30% 원래 요청을 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10% 지금 또 5%까지 내려와서 노동자들은 이제 5% 이제 사측에서는 4.5%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대립을 하지만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모쪼록 좀 완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라는 또 기사를 보고 사실 제 눈을 너무 의심했습니다.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국민을 되게 적대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또한 이제 국민을 되게 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 위원장님처럼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값진 가치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노동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 그렇죠.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궁금하고요. 한번 누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한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반 이상이 또 노동자층이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또 정부에서 정책 지원 마음도 있다. 잘 보이면 해주고 밑보이면 안 해준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도 너무 좀 가슴이 아팠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좀 가장 보면서 슬펐던 거는 이 두려운 공권력 때문에 이제 을과 을의 전쟁, 을과 을의 싸움이 되지 않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우리 지금 경제시사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심야 택시가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정부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심야 택시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 원인을 돌아가 보면은 코로나가 최초에 이제 창궐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거리두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9시 이후에 유동인구는 막아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유동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택시 기사들도 이제 택시업을 떠나고 다른 직업으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뭐 배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직업군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택시 기사가 이제 부족했었던, 그러니까 거리두기에 맞춰서 택시 기사의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거리두기를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이제 엔데믹 단계로 가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시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이 유동인구가 늘어났지만 이미 택시업계를 떠나버린 기사님들은 복귀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업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거리두기 푼 지 한 3, 4개월 됐나요? 근데 3, 4개월 만에 이제 택시기사들이 부족해지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어떤 지시를 했냐면, 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어떤 지시를 했냐면 국민이 볼모인지 검토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지금 택시기사가 부족한 이유는 택시기사들이 그 택시업계를 떠났기 때문인데 국민이 볼모인지 검토하라. 제가 이거를 10분 동안 읽었어요. 이 저 제목만. 해석해줘요. 저는 사실 봤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되게 끊어있게 준비를 해야 돼, 못했거든요. 무슨 아니, 말이죠 이게? 제가 국민이 볼모인지 검토하라. 이 얘기를 진짜 가만히 10분 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아마 대통령이 하고 싶었었던 말은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택시기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건지 검토해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국민이 볼모인지 검토하라. 이게 정말 아직도 이해가 완벽히 안 됐는데 이거는 사실 모든 거를 그냥 노동자들은 이제 뭐 공산주의자다. 이런 사고방식이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서야 국민이 볼모인지 검토하라. 사실 택시기사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직업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택시가 부족한 거고 심지어 이제 기사들이 이제 시간대별로 원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도 이제 시간대별로 강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풀어버렸어요. 지금 택시 기사들이 너무 부족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택시 기사들이 모자란 건데 너무나도 이상한 지시. 사실 이해도 안 되지만 이거를 국민이 볼모인지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한 걸 보면은 지금 국정 공백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지금 이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24시간 돌린다든지 아니면 올빼미 버스를 늘린다든지 이런 즉각적인 대책도 있는데 그냥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검사 특유의 방식이잖아요. 그럼 칼자루 쥐고 제 감옥에 집어넣어.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택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부각된 건 아니거든요. 특히 택시 문제는 기존에는 이제 택시 산악금 문제, 개인 택시를 제외하고 회사 택시는 매일 이제 제공하고 그런 금액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산악금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있었죠. 이제 카카오 택시의 그럼 대기업 횡포 또 그러한 여러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택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강하게 됐다가 지금 완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 노동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는 인력들의 이동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야 택시 이런 논란과 비슷한 게 이제 배달업계 종사자분들이거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계가 많이 이제 종사를 하다가 지금은 중고차 단지에 보면은 오토바이가 매물로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택시 문제도 기존에도 계속 힘든 업종이 택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뭐 본인이 택시기사 면허를 따고 이러한 쇼맨십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런 단순 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실태 조사가 정확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산악금 문제, 그다음에 대기업과의 그런 횡포 문제,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이택시라고 해서 택시를 종사자를 위해서 새로운 앱을 이제 만들었지만 이 부분도 이제 배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오른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급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얽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겉만 보고 택시 심야에 이제 택시가 안 잡히네, 시민들이 불편하네, 택시기사도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단순 3단 논법으로 갈 게 아니라 정확히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지금껏 어떠한 것이 택시업계에 있어서 고질병이었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노동의 문제, 대우조선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택시 문제, 이 다 오늘 노동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실태 조사를 직접 나가서 정확히 보지 않는 이상은 자꾸 이런 식의 탁상 공론형 언론 노출이라든지 탁상 공론형 정책들이 무방비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정부가 지금 북풍을 불어서 자꾸 탈북 어민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빨리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나온 게 원희룡 또 장관님께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아직 시행한 건 아닌데 조금 보니까 수요가 많은 심야 시간 동안 요금을 수요에 비례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또 제도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뭐 하고 있는 제도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아직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 인상을 해야 된다고 이미 진단을 했고 인상률은 이제 국민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 검토와 가격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니까 돈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 이래라 이렇게밖에 조금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용객 입장에서는 같은 거리인데 너네 돈 많이 줘도 괜찮다며, 많이 줘도 집만 갈 수 있으면 된다며,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금 생각해 놓은 대책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사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거 황동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질문에 일정을 언급 않는 게 원칙,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또 이제 도로 본인의 집무실로 들어간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의아한 게, 불과 몇 개월 전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 이명박 사면 을 먼저 얘기한 것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언급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한 것은 본인이 인수위원회 시절과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당시에 그런 기준 잣대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행태가 아닌지, 뻔뻔스럽게까지 하고, 아니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몰라서 이런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런 발언은 진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어리바리하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으로 사면에 대한 기준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고, 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에서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것이고, 또 그러한 권한들은 국민들이 부여해준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잣대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답변하면 될 것을 일절 언급 않는 게 원칙이다 하고, 또 물밑으로는 이러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인수위 시절부터 제기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어떻게 사면을 바라보는 게 이분들의 그런 논리인지 좀 궁금해서, 아마 이런 사면 문제는 본인들 차원에서 이제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기준,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같이 함께 되어야만 앞으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사면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한 입장 표명과 또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를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규모 이제 사면이 예상된다, 뭐 그렇게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저는 사면의 얘기를 꺼낸 이유가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이계 대표 정치인이죠. 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감옥에 집어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친박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박근혜 씨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좀 힘들어졌죠, 배신자라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 검사를 대통령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온 건데, 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감옥에서 풀어주고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기반을 다시 닦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미안한 마음을 풀려고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도 않고, 원래 유일한 타이밍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주는 거, 감옥에서 풀어주는 게 유일한 타이밍이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감옥에서 풀어주려면 지지율이 잘 나와야 되는데 20% 붕괴가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오늘 33% 정도 나왔던데, 사실 이거면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이후, 그러니까 문재인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명분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20%로 충분히 내려앉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론조사 보니까 사면, 이제 5.18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의 찬성은 굉장히 낮고, 이제 부정적인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인,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에는 10명 중 7명이 또 찬성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좀 경제 살리기에 기업인들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섞여 있지 않나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건 얼마나 정부랑 국회가 일을 안 하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들어가 있는 기업인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댈 수밖에 없는가라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 좀 사면 될까요? 예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삼성을 경영을 할 수 없는 법적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사면을 시켜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인은 만약에 경제인은 사면을 하면 사실 명분은 있잖아요. 경제 살리기.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그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시키지 않을까. 사실 뭐 여론을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경제인 전부 사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누가 좀 사면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 사면하고 또 형 집행정지 이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러한 가능성이 그전에는 발휘됐었고 그래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면제를 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형 집행정지의 그런 권한과 이 사면이라는 권한을 오묘하게 이용해서 본인들의 입맛대로 사면을 해버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도 이행하지 않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면 역시도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과 전혀 컨택이 되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사면과 형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입맛대로 그냥 다 풀어버릴 것도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뭐 그런 장관이 죄송해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기업인을 풀어주는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셔서 과연 이번 사면이 어떤 또 공정과 상식을 망가뜨릴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면이 또 이제 지지율 반등을 조금 위한 이벤트 쇼맨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어떻게 될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움직임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춘천에서 이제 닭갈비도 드시고 하는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의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요. 또 국민의힘 일부 일각에서는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인데 아직 의혹만으로도 6개월인데 부정 채용 유죄 확정된 김성태 염동열은 왜 3개월이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징계 기준이 이에 따라 징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윤리위를 좀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위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은 차기 대권 주자로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라면서 이제 이준석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의 움직임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조심스레 해보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준석 지금 뭐 대표 정지니까 그냥 이준석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의 최근 들어의 행보가 참 답답한 실정이라고 드는데 일단 이준석 씨가 최근에 이제 그 전에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보수 정당의 가장 취약점이었던 그런 호남 지역 공약을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5.28 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 특히 뭐 부정선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극우분들에게 단호하게 본인이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6개월 정지가 되고 나서 돌아다니는 행보를 보니까 그 전라도 광주에 가서 뭐 활동을 하다가 어제 보니까는 이제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는데 거기 5.28 망언의 주동자였던 이제 김진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본인이 추구했던 가치도 이제 흔들리는 것인가.
한편 싶으면서도 오죽급하면 김진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저렇게 구조 요청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때 대표로서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보수의 바람이 분다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띄워줬었고 또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라는 동조의 움직임도 당시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행보를 보면은 그런 태도는 전혀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리고 조금 본인의 그런 의혹 소명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기하거나 혹은 포기를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이 당원들을 규합하면서 본인의 사조직화 혹은 본인의 덩치를 키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정당에 복귀를 하든 정계를 계속하려면 본인에게 의혹이 제기된 성상납 문제를 하루빨리 소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전국 팔도 전국 일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본인의 의혹부터 해명하시는 게 본인의 정치 생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홍태 실장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당내 권력 투쟁이 좀 극심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뭐 성상납이었나요? 뭐 성상납을 네. 받았다면 명백한 뭐 증거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명확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원회가 6개월 징계를 내렸단 말이죠. 이게 사실 앞선 사례가 없다고 해요. 당대표를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말이 웃기죠. 당대표를 그 당대표 밑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습기도 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당내 권력 투쟁이 극심화되고 있다. 이게 사실 선거 때도 그랬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대선 때부터 계속됐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것 자체가 윤핵관 물러나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이준석 대표 자체가 약간 그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좋게 말하면 이슈를 가져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없애버리고 싶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 자체가 총선 공천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위원장도 꽂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핵관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마음대로 해먹고 싶은데 이준석이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방해하고 이제 통제도 잘 안 되고 이제 뭐 이슈화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을 축출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사실 이제 윤핵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는 게 2030 지지율이 거의 다 빠졌어요. 사실 2030 지지율이 거의 다 빠졌고 20대 남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가 더 많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보다 반대가 더 많고 지금 그리고 20대부터 60대까지 그 지지율 중에 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게 60대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저는 침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된 내용을 보면은 성상납 의혹으로 인한 본인의 품위 유지 그쵸.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했냐 안 했냐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이런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당원권 6개월 정지, 이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모든 당직자나 뭐 당원들 혹은 국회의원들, 시도의원들 포함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으면 아마 국민의힘은 전부 다 막 12개월, 6개월씩 당원권 정지당해야 될 겁니다. 기존에도 이러한 항목이 있었으면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논란이 많이 불거졌던 모든 인물에 대해서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것을 덮어 씌워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를 그렇죠. 기들이는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이 윤리위를 한다고 해서 특히나 성 관련 문제 의혹이어가지고 죽이기로 가는구나 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죽었다면 회생 불가하다, 다시 정치인으로 일어설 수는 없다. 왜냐면 가장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죄목으로 엮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선, 청년 당대표, 대선 지선 승리 뭐 이런 본인의
장점들이 이미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가 부활을 한다면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을 건드리기 어려워졌다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권력투쟁 이제 그만하시고 여당으로서 조금 민생 좀 살펴주시고, 이준석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시고 해명하시고 이제 당당하게 좀 앞에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라인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뭐 당대표도 당대표인데, 당대표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당대표는 오늘은 조금 패스하고 이제 최고위원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17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2030 청년들이 4명이나 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1번에 있는 박영훈 전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28살이고요. 그리고 2번에 있는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34살, 그리고 우리 장경태 의원님 4번, 지금 현 국회의원이시고 전 전국 청년당 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에 있는 김지수님, 지금 36살이고 현재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우리 이벤트로 좀 재밌게 이 중에서 그래도 청년들이 2030 청년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명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추측을 한번 해보죠. 2030에서 한 명 정도 살아남는다면 누가 될 것인가? 그러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찍으면은 이게 방송에서 나중에 또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와, 역시 잘 빠져나가다 나 고민하고 있었어. 이거는 저희가 또 지명을 하면 이게 선동 방송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냥 출연자로서 괜히 피해를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추측과 응원의 메시지는 각자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2030 청년 중에 혹시나 살아남을 후보가 누구인지 이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우리 8월 전당대회 끝나고 재미로 우리 성지순례 한번 오늘 편 7월 20일 편 성지순례로 한번 남겨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거의 다 끝이 났는데요. 우리 김홍태 실장님 오늘 처음 시사발전소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정치 지망생 정치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사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그 배지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어렵고 내가 어떤 정치인이다라고 설명을 할 기회도 많이 없는데,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프로그램이 이제 시사발전소가 정말 귀중한 프로그램이고 청년 정치인들한테 정말 너무나도 큰 그 혜택? 너무나도 큰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감사한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준 위원장님은 제가 몇 번째 출연이시죠? 오늘부로 이제 세 번째 출연입니다. 세 번째 출연 소감. 앞으로 제가 언제 잘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출연할 때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항상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는 기사들이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정부에서 민생과 그런 경제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쟁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시민은 뒷전이고 본인들의 정치 권력이 투쟁하는 모습들만 현재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이고, 또 반면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제 조금 정쟁적인 부분이나 또 다양한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하지 마시고 조금 경제와 민생을 조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한번 어디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저는 계속 아마 출연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방송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다양하게 또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도 뜨거웠는데 그러니까 저희 팬분이 또 동준이 형 잘리면 나 구독 취소할 거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사회로 처음 함께했는데 지난번에는 또 패널이어서 패널로서도 재밌었고 오늘은 또 사회 역할로서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제발 민생, 제발 경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풍성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